안녕하세요. 충청도에 살고 있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아줌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에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뭐라 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살지는 않았어도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같이 운영하셨는데 성격이 서글서글하셔서 슈퍼 앞 벤치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의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5살 많은 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언니는 저와 다르게 외모도 예쁘게 생기고 본인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실 제가 얼굴이 못생긴 편이라 그런 언니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조금은 언니를 질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얼굴이 못난 편이라 아이들이 제 얼굴을 가지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책상에 연필로 선을 긋고는 "너 여기 넘어오면 죽어" 라고 말하는 못된 짝꿍을 만났을 땐 너무 무섭고 서러워서 울면서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지은아, 너도 충분히 예쁜데 이상한 애네" 라고 말하면서 항상 위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런 말을 듣고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너 한 번만 더 지은이 괴롭히면 죽을 줄 알아" 라고 협박했었는데, 그런 언니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춘기가 찾아오더니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 학생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교복에는 담배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이유 없이 반항도 하고 저는 이렇게 변한 언니의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못 보던 남자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언니의 방에서 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아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가 모르는 남자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게 성관계라는 것을 몇 년이 지난 뒤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남자의 알몸을 본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언니와 그 남자도 놀란 눈치였고 남자는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언니는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하면서 1,000원짜리 몇 개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오빠, 괜찮아. 얘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며 그 남자를 뒤쫓아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끄덕였는데 언니와 약속을 어기고 그날 저녁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언니의 싸대기를 때렸고 언니는 아버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그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언니랑 약속을 안 지켜서 언니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언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은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후에도 언니는 부모님과 집에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영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며 울며 호소를 해도 언니는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친구들을 때리기도 해서 부모님은 가게를 비우시고 언니 학교에 찾아가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잘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중학교 가서도 제 외모 때문에 저를 놀리는 반 친구들이 많았는데 언니에게 울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언니는 학교도 가지 않고 제가 다니던 학교로 무서운 오빠들과 같이 찾아와서 "너네 앞으로 지은이 놀리거나 괴롭히면
다 뒤질 줄 알아. 하는데 반 친구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언니는 저에게 윙크하며 돌아가는데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은 잘 나가는 언니 덕분에 무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니의 철없는 행동을 멈출지 몰랐습니다. 언니는 성인이 된 후로 몰래 아버지 차를 끌고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면허가 없는데 운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버지 어머니는 놀라 뛰쳐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가 운전하다 사람을 치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언니는 그때도 무면허였고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치었다고 했기에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합의금이 많이 나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시던 슈퍼도 정리하셨고 부모님 얼굴은 날로 초췌해지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언니를 참 많이 원망한 것 같습니다. 언니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한 행동을 많이 보였고 하루는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이후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고 언니는 그날 이후 집을 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출을 많이 했던 언니라 또 저러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올 줄 알았지만 그날 이후로 언니의 모습을 집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언니를 더 이상 찾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가 진작에 인연을 못 끊어낸 게 한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며 원통해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 사고를 수습하느라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셔서 대학교를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공부에 이렇다 할 흥미도 없었기에 대학교를 못 간 것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할 것도 없고 빈둥대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던 중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공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타향살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 너무 외로웠습니다. 제 성격이 내향적이기도 했는데 외모도 못생기고 꾸밀 줄도 몰라서 먼저 다가와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는 자존감도 낮은 편이었고 퇴근하고는 혼자 야식 먹는 것이 유일한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많이 찌고 그 흔한 연애를 해보지도 못한 채 나이 30이 넘어갔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라고 누군가 큰 소리로 부르는데 저는 너무 놀라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를 불렀던 건 집을 나가고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언니였습니다. 언니? 뭐야? 여긴 웬일이야? 하면서 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그동안의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저와 다르게 30 중반이 넘어가는 모습에도 당당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언니와 만나는 일이 많아졌고 서울에 친구 한 명 없었던 저는 언니에게 많은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너네 집에서 자면 안 돼? 라고 말하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와 싸우고 무작정 집을 나왔다는 겁니다. 속으로 언니는 나이를 먹어도 남자를 잘 만나는구나 싶으면서도 지저분한 제 집을 생각하니 문득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갈 데도 없다고 하니 뭔가 걱정이 되어서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만 묵을 줄 알았던 언니와의 동거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언니는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졌다면서 갈 데가 없으니 집을 구할 때까지만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좁은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이 싫었지만 어린 시절 언니랑 같이 잘 거라고 떼쓰던 모습이 떠올라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니의 거칠고 철없던 모습에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고 집안일도 잘해주었습니다.
화장도 가르쳐주고 옷 입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남자를 대하는 법도 가르쳐주었습니다. 워낙에 자존감이 낮았기에 언니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대들었어도 저는 잘 챙겨주었던 언니라 어린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저의 그런 바뀐 모습에 사람들이 지은 씨,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들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때 당시에 회사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명의로 한두 개 가입해 주었습니다. 지은아, 너 돈 관리 어떻게 해? 그냥 은행에다 적금 넣지. 라고 말하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공장 일만 오래 했고 그런 쪽에는 워낙 문외한이라 아, 좋은 거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자기는 주식을 하면서 이번에 얼마를 벌었다라고 자랑도 하고 비싼 명품도 사고 또 그때마다 저에게 선물도 해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궁금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런 쪽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언니가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내가 돈 관리해줄까? 너 보니까 바보같이 돈 모으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불쌍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돈을 모아도 집 못 산다.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를 해야 돼. 언니는 투자해서 많은 돈 모았어. 라고 말하며 자랑을 하는데 그런 언니가 대단해 보인다기보다는 저를 깔보는 듯한 말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돈 그렇게 모았으면서 왜 나랑 같이 살아?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복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은아, 너 이쪽으로 소질 없으면 나한테 맡겨봐. 네가 의심되면 일단 몇백만 원부터 해보면 되지. 라고 말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만기가 된 적금 중 500만 원을 언니에게 고스란히 맡겼습니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맡긴 거였지만 한 달 뒤에 수익금이라며 언니는 3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매일 공장에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이란 게 이렇게 쉽게도 벌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에도 통장에 꽂히는 수익금을 보니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너 돈 여유 있으면 조금만 더 투자해 볼래? 그래도 수익금으로 월급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아? 라고 언니가 말하는 겁니다. 이미 언니에 대한 신뢰가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모아온 돈 1억을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20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지. 언니 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기분이 매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돈이 쉽게 벌리니 자연스럽게 쉽게 쓰게 되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었는데 언니와 백화점에 가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사는 저의 모습을 보니 돈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못생긴 얼굴이 콤플렉스인 저를 안타까워하며 외모 가꾸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지은아, 너 여기랑 여기만 고치면 예뻐져서 남자들이 줄줄 따라올 텐데 라는 성형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했고 내가 돈 더 많이 벌면 꼭 너 성형시켜줄게? 라는 말에 괜히 기대도 되면서 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고 언니와 같이 먹으려고 떡볶이와 순대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날 늦는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일이 바쁜가? 라는 생각으로 혼자 TV를 보면서 사온 음식들을 먹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다음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 겁니다.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되었는데 언니는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해도 받지 않기를 며칠째 되던 날 직장 동료의 전화를 빌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거라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언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까지 언니가 도망간 건 아닐 거라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기 때문에 배신감보다는 걱정이 앞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고 언니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에게 맡긴 전 재산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서울 올라와서 10년 넘게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지냈던 지난날이 생각나서 밤새 펑펑 울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사를 가지 않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니가 저의 소식을 알고 후회하기를 바랐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저만 빼고 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었고? 다음 주에 너 반찬 갖다 주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딸 얼굴도 볼 겸 시간 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묻는 말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렇지 뭐. 라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언니가 내 돈을 들고 갔다. 차마 어머니한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집에서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정색하시던 부모님인데 더 걱정을 끼쳐드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나쁜 생각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회사 공장장님에게 찾아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장님은 너무 놀라셨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그냥 쉬고 싶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공장 일이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지겹기도 했고 무엇보다 항상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신 상태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넘게 일했던 저의 첫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막상 회사를 관두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제빵사 자격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슈퍼에는 항상 빵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마다 상으로 빵을 주셨었기에 청소도 하고 노래와 춤으로 애교를 부리며 빵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빵순이라는 별명이 생길 만큼 빵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제빵사 할 거야 라고 부모님께 호언장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는 어떻게든 돈 번다고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때마침 국비 지원을 받고 저렴하게 제빵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제빵 기술을 배우면서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의 나이에 학원에서 배운 기술만으로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모두 20대 초중반의 어린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은 자격증 취득 후 모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봐도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제 인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 때문에 저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큰 결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니와 같이 살며 언니가 항상 너 여기여기만 고치면 괜찮을 텐데 라는 말도 생각이 났고 저도 왠지 모르게 성형을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성형을 했고 붓기가 빠진 뒤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을 때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외모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외모에 저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그런 자신감 덕분인지 면접을 본 곳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는 수년간은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늦은 나이에 결심한 제2의 직업이었지만 제가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제과 기능장에게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항상 네, 네 하면서 말을 잘 들으면 누군가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랑 일을 하면서도 공손하게 대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동료들과 친해지기 쉽지 않고 혼자 맡은 일만 묵묵히 노력했는데도 유독 기능장은 저한테만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신세가 처량해 보여 혼자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혼날 때마다 동료들이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지금의 남편만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렸던 남편은 기능장한테 욕을 먹고 창고 뒤쪽에서 시무룩해져 있는 절 보고는 에이, 쟤는 싸가지가 없어 라고 말하며 같이 욕해주는데, 그런 모습이 어떤 의도였던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예쁘다며 칭찬을 해주었고 좋아한다고 만나보자는 고백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언니의 배신감, 기능장의 갈굼 등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내가 못생겼다고 해도 키가 150cm 정도인 남편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갖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키가 150 정도로 매우 작았고 얼굴 역시 잘생김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얼굴이 못생긴 편이었지만 그래도 성형을 한 후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기에 이런 사람이랑 사귄다는 것은 뭔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뭐라고 얄팍하게도 남편의 호의만 받아주고 만나자고 하는 것을 매번 거절하며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1년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제가 좋다고 했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남자로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프로포즈는 받아주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2살이었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아둔 돈도 없었고 또 언니가 제 돈 모두를 가지고 갔었기에 결혼은 남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결혼을 이야기하길래 저는 고민하다가 제 형편을 모두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지금 일을 안 하셔서 결혼할 형편이 안 돼요. 미안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지은 씨, 그런 걱정 하지 말아요. 이미 제 명의로 집도 있고 지은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아둔 돈도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서울 근교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착실하게 일해서 모아둔 돈도 꽤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무것도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준비했습니다. 처음 시부모님을 뵀을 때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고마워요, 지은씨. 얘가 어리숙하긴 해도 성실해서 딴짓할 애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몇 년간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두절이었던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연락에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며 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만나자마자 5천만 원이 찍혀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에서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지은아, 진짜 미안해. 내가 그땐 사정이 있었어. 라고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의 돈 1억 중에 5천만 원은 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못 주었던 수익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언니가 타고 온 외제차에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모습을 보니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는 그동안 미안했다며 그때 약속한 걸 이자 쳐서 더 주겠다며 매월 300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의심이 들었지만 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남편과 저의 벌이 외에도 300만 원이 생기자 생활에 안정을 갖는 듯 했고 남편도 언니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의 불신이 사라지는 듯 했고 언니를 의심했던 지난 날이 반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언니와의 왕래가 잦아졌고 전보다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하루는 이번에 진짜 대박인 거 있는데 라고 말하며 남편과 저를 불러 앉혀놓고 1시간은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금융 단어를 말하며 설명을 해주는데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니는 답답한 듯 결론을 말했습니다. 제부, 저 믿죠? 5억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은 제가 확실히 보장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니 이야기를 들은 뒤 남편과 고민 끝에 아파트 담보로 받은 돈과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쳐 총 5억 원을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부모님께도 효도하자면서 시부님께도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은 친언니가 투자 기질이 대단하다면서 1년 동안 언니가 갖다 준 수익금을 보여주자 그래, 사돈 아가씨가 하는 일인데 우리도 도와줘야지 하면서 며칠 후에 1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돈 5억과 시부모님 1억을 언니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니를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약속대로 3개월 동안 저희 부부에게 1,000만 원을 보내줬고 시부모님에게도 2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을 했고 남편은 언니에게 보답으로 조그마하게 선물을 보내주자며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언니의 휴대폰이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고 지난 언니의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남편은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또 저에게 사기를 쳤던 겁니다. 저 혼자의 돈이면 괜찮은데 남편과 시부모님의 돈까지 가지고 갔다니 저는 면목도 없고 너무 죄송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열했고 몇 날 며칠을 누워만 있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고 수년 전 옥상에서 죽으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손목을 긋고 욕조에 손목을 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과의 작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그때 널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그 돈은 그냥 우리 거가 아니었던 거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시부모님은 잠깐 한숨을 쉬시다가 에휴, 애기야, 괜찮다. 너가 맘고생이 많았겠네. 힘들었지? 그깟 돈이 뭐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애를 2명 낳아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출을 받아 동네에 작은 빵집도 오픈했습니다. 사연을 읽으시다가
두 번이나 당한 바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지만 사기꾼들은 정말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평생 남편이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시부모님 돈까지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연은 하늘에서 맺어준다고 하던데 저는 남편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습니다.